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여러분은 고려합섬이라는 섬유업체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섬유에서 시작해 화학, 섬유 중심이 전문 기업으로 거대 기업 집단을 형성했었던 고학그룹은 우리나라 기업사에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장치혁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예란 자부심으로 기업을 경영해 한때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고학그룹은 IMF 외환위기 때 그룹이 해체돼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져 잊혀진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적 경영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고학그룹이 왜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말았는지, 이 그룹을 이끌던 장치혁 회장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학그룹 창업회장인 장치혁 회장은 여러 창업회장과 달리 해방 후 정규대학을 나온 엘리트 창업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사에 정규대학을 나와 기업을 창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해방 후 대학을 나와 창업해 30대 그룹 반열에 들 정도로 큰 기업을 만든 사람은 대우그룹이 김우중 회장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창업회장들은 일제시대 공부했거나 정규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고 맨손으로 일어나 사업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장치혁 회장은 다른 창업회장 집안과 달리 부친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명망가 집안 후손입니다. 장 회장은 1932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이며 항일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는 장도빈 선생과 그 당시 이화학당을 나온 모친 김숙자 여사와의 사이에 6남매 중 4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친 장도빈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주필로 활동하면서 항일 독립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해 민족개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일본이 감시를 받았고 나중에는 소련과 중국에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치혁 회장은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영변 외가에서 생활했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4살의 나이로 부모를 따라 월남에 서울에 정착하게 됩니다. 장 회장의 어린 시절은 그 당시 사회상이 대부분 그랬듯 어렵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산고등학교 재학 중에 터진 6.25 전쟁 때는 학도 의용구로 참전해 육군 중위로 예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시 학업에 복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공부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으나 당시 뱃삭 500달러가 없어 유학을 포기하고 서울 방산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사업을 익혔습니다. 대학은 나중에 단국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합니다. 장 회장은 훗날 좌판 장사를 하며 시장 유통의 흐름과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했었고, 이 경험이 나중에 큰 사업을 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물건이 인기를 얻으면 동일 품목 판매자만 늘어나 결국 제조업자만 수지를 맡게 되는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즉, 유통업이 한계를 배우게 됐고 제조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2년여를 고생한 끝에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하게 되자 미련 없이 직물공장을 차리고 제조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직물공장을 시작한 것은 그 무렵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때를 조금씩 벗고 옷감에도 신경을 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고 견직기 5대를 사들여 서울 대방동에 중화방직이라는 직물공장을 차렸는데, 중화라는 이름은 선친이 평남 중화군 출신이었고 당시 둘째 형이 중화상사라는 무역회사를 경영한 관계로 동일 이름을 썼다고 했습니다. 중화방직에서 생산된 제품은 홍콩 제품과 비슷한 문양 때문에 엄청나게 팔렸고 돈도 꽤 벌었습니다. 직조 공장이 잘 된다고 하니 또 여기저기서 비슷한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무렵 마침 공장이 화재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자 미련 없이 직조 공장을 버리고 광산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자수정은 일본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보석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수정광산으로 재미를 보게 됐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국내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마침 1961년 5.16이 일어나면서 국내 정치가 어수선해지자 사업을 중단하고 형이 경영하던 중화상사에 합류해 일본 지사를 자청해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장 회장은 막 불붙기 시작한 일본 경제의 흐름과 저력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시장 바닥과 거리, 공장 주변을 다니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29살 때 일입니다. 5년간 일본 산업 발달이 현장을 지켜본 그는 귀국을 결심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1966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된 고려합섬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막 경제개발 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제조업 증후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섬유업을 선택한 것은 과거 직조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에서 포리프로필렌 반섬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정부가 경제개발 차원에서 이 분야의 사업도 독려했는데 아무도 희망자가 나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80만 달러의 차관을 배정받는 행운도 얻게 되고 이 돈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하루 2.5톤 생산 규모의 공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 이불솜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며 사세는 커져갔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터무니없는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장 회장은 국산 기술로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실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것이 해피론이라는 이불솜입니다. 이 해피론은 나중에 일본에 역수출하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화학섬유 공장을 국산화한 것에 용기를 얻은 장 회장은 나일론 종합공장 국산화의 도전은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기업도 못한 일을 중소기업이 이뤄냈다며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대동해 직접 안양공장을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고려합섬은 석유화학만이 아니라 정밀화학, 유전공학 분야에 속속 진출하면서 종합화학업체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회사 명칭도 고합그룹으로 변경해 명실상부한 종합그룹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1991년 울산 공장을 국내 최초로 모든 공정 즉 원료 반입에서부터 운반, 생산, 저장, 판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을 단행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합섬 플랜트를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는 물론 중동 지역까지 수출하는 기업을 발휘합니다. 화학섬유 회사로서는 최초로 기업 공개를 실시한 것도 고려합섬입니다. 친인척 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것도 장 회장이 투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고합그룹이 질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뉴욕 라이프 생명과 합작으로 생명보험업에 진출했는가 하면 이스턴전자통신을 인수해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에 진출했고 내수 의료 분야 진출을 위해 에싱이라는 자체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정신을 살려 대북사업에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연해주 일대의 전용공단과 땅을 장기 임대했는가 하면 러시아 정부와 합작으로 아무르 지역에 2억 8천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농축산물 경작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합그룹은 창업 22년 만인 1998년 초까지 13개 계열사의 연매출 4조 2천억 원에 이르러 재계 랭킹 17위에 오르는 대재벌 반열에 우뚝 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업한 대우그룹보다는 위상이 떨어졌지만 섬유 제조업을 중점 사업으로 둔 기업으로선 대단한 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 회장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은 외적 팽창을 가져왔지만 내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금융권 부채가 많고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기업에 직격탄이 쏟아졌습니다.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한 고압그룹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압그룹은 1998년 7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결정됐고 장치혁 회장이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했지만 회생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압그룹이 부채 규모는 3조 5천억 원이었고 부채 비율은 434%였습니다. 채권단은 2001년 11월 장치혁 회장에게 고압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 뒤 장 회장은 재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장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분식회계와 불법대출 혐의, 회삿돈 유용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억울하게 고압그룹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IMF 사태가 닥쳤을 때 고압 계열사들은 대부분 흑자였고 자금 유동성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내 기업 중에 삼성과 LG 빼고는 은행이 안 막아주면 다 부도날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압은 정부의 주문대로 워크아웃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은행에서도 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때 정경련 경제협력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뒤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북한에 현금을 줄 필요가 없고 도와주려면 돈보다 쌀, 물자, 의약품 등을 도와줘야 한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뒤 얼마 없어 정경련 경협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그 뒤부터 채권단이 태도가 달라졌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어쨌든 한때 잘나가던 고압그룹과 장치혁 회장은 재계에서 완전히 잊혀진 기업과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대북 경협에도 앞장섰고 독자기술 개발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독립도 이뤘던 장치혁 회장의 꿈은 당대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슬라에 이녀가 있는데 장녀가 부동산 임대와 펜션업을 주로 하는 고압홀딩스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할 뿐 다른 가족들이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고압그룹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